사도기법 위반을 하면서 이 불공정 거래를 갖다 밥 먹듯이 하고 있는데 이 두 집단이 결합한다는 것들이 과연 이제 공정한 시장 질서 유지하는 데서 적절한 거냐라는 측면에서의 좀 문제제기를 하고 있는 것 같고, 아마 그런 거에 대해서 공정위 당국에서 좀 더 분명한 좀 조치를 해달라는 그런 주문으로 하겠습니다. 그 앞에 두 분이 이제 기업결합 심사 제도의 운영과 법적 판단을 말씀했다면, 나머지 두 분이 이제 아마 기업결합 관련된 조선산업에 있어서의 어떤 시장의 동향과 구조적 문제를 얘기하실 것 같습니다. 그 순서로 다섯 번째에 계신 분인데요. 죄송합니다. 제가 약간 순서가 바뀌어서. 아마 계속적으로 지금 현재 확산되고 있는 조선업 구조조정에 있어서의 국가 역할, 정부 책임에 대해서 경남사회학과의 양수희 교수께서 토론해 주시겠습니다. 박수 모시겠습니다. 저는 좀 정부가 좀 어떤 것들을 좀 챙겨야 되는지에 대해서 간략하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미 앞에 이제 세 분 패널 말씀을 해주셨지만, 구조조정 한참 진행 중이고, 기업 결합 신세 같은 경우는 이슈가 지금 굉장히 많죠. 형평성의 문제도 있고, 그 다음에 하도급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그 룰 자체의 문제도 있는 것 같은데요.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거 왜 하냐 이렇게 말했을 때, 산업은행에서는 지금 이제 어쨌든 조선산업 재편을 통해서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적기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거 안 하면 뭔가 쇠락을 겪을 수밖에 없는 절박함이 있다, 뭐 이런 식으로 계속 이 명분에 대해서 분명한 이제 국가적인 이 조선산업의 재편, 재편이란 말이 사실 구조조정이죠. 지금 같은 말이기 때문에 필요하다고 지금 얘기하고, 산업구조조정의 일환으로 이 빅딜도 하는 것이다 라고 말하는데, 사실은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중장기적인 전망 따져보면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아까 여기 말씀하신 것처럼 누락이 있다면, 예를 들면 승계 이슈가 있죠. 현대중공업의 승계 이슈, 이런 이슈 정도 그런 거 제외하면 실제로 이거 왜 하는지에 대해서, 그 효과에 대해서, 지금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에 대해서 일적 구조조정 당연히 있고, 물적 분할에 따른 또 그 문제들이 있는데요. 저는 좀 그 부분 말고 이 효과에 대해서 조금 더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결국에는 이 산업 구조조정을 하고 이 조선업을 구조조정을 잘 한다는 것은, 결국에는 세상에 없는 물건을 만들어서 비싸게 팔 수 있게 제품을 혁신하든가, 아니면은 이제 싸게 만들어서 더 많은 마진을 남기든가 하는 문제라고 저는 단순화해서 보고 있습니다. 전통적인 이 야대에서, 지금 조선소에서 오신 분들이 이제 많이 계신데, 야대에서 20년 동안 해온 일은 대부분은 생산비를 절감하는 일이었습니다. 생산혁신이라는 것은 사실은 어떻게든 혁신을 현장 안에서 짜내고 또 그거에 필요한 생산기술들을 도입하고 숙련도를 높이면서 해온 과정들이었고, 그게 가장 우리 잘 알고 있는 성공 사례가 아마 LNG일 겁니다. LNG나 컨테이너, 초대형 컨테이너선이나 아까 말씀하셨던 VLCC, 그러니까 초대형 유조선, 이런 것들이 다 그런 것들을 됐었는데, 그런 방식들이 안 먹히고 이제 어려웠던 거는 아까 이제 이유가 무엇인가와 떠나서 해양 플랜트가 어려웠던 점은 사실은 그런 이슈들하고 또 맞닿아 있던 거죠. 그러면 그런 것들을 고려했을 때, 지금 이제 해양 플랜트는 어쨌든 무지막지한 이제 손실을 안 겪고, 그 전에 이제 그 선박 같은 경우는 그 성공 방식이 먹힐 거냐에 대한 질문들이 지금 있는데, 그러면 정부는 좀 어떤 것들을 챙길 것이냐 하는 그런 이야기를 조금 해보겠습니다. 먼저 인적 구조조정 얘기 많이 하는데, 저는 사실은 기자재 구조조정이 더 사실은 많이 걱정이 됩니다. 기자재 업체들의 구조조정이 많이 걱정이 되고, 예를 들면 그런 게 있습니다. 지금 지난번에 가사면 사장이 무슨 얘기를 했냐면, 기자재 업체 중에 4분의 3 정도는 겹치기 때문에 4분의 1 정도 제외하면 4분의 1 정도만 좀 이슈가 있고, 나머지는 큰 이슈가 없다. 그렇기 때문에 어차피 다 발주하던 회사들이고, 그 기자재 업체들의 부품 장비 소재 내면 문제가 없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지만, 사실 4분의 1이 엄청나게 큰 부분입니다. 또한 그리고 대부분의 기자재 업체들은 지금 녹산, 부산부터 시작해가지고 조금 더 북쪽으로 올라가면 온산부터 해가지고 이제 남동의 그 공업지역 전체를 아우르고 있습니다. 크게 보면 경상남도 이제 전체에서 막대한 이제 그 매출을 차지하고 있는데, 또한 이제 고용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이슈를 풀겠다고 지금 도에서도 이것저것 하고 있고, 매번 말은 나오지만 실제로는 아무런 지금 그 액션은 없고 궁리만 하는 상황입니다.
그런 문제들이 있고요. 또 하나 이 기자재 상태에서 현대중공업이 갖고 있는 그 독점성의 문제가 있습니다. 현대중공업은 기본적으로 물론 많은 기자재 업체에 발주를 내지만 핵심 기자재라고 할 수 있는 부분들은 직접 이제 수직 계열화라고 하죠. 자기들의 본부에서 이제 계열사에서 제작을 합니다. 그게 뭐 무슨 상관이냐? 어차피 뭐 이제 합병하고 나면 발주 이제 여기저기 내면 됩니다. 그렇게 말하면 예를 들어 딱 걸린 회사가 있습니다. 두산 엔진, 지금 HSB 엔진인데요. 그게 이제 예전에는 배우조선과 이제 기존 그게 원래 부산 배우에서 만들던 엔진인 거죠. 그런 부분에 이제 발주 안 내게 될 겁니다. 왜냐하면 현대중공업 안에 자체로 선박 엔진과 뭐 플랫폼 들어간 이것저것 엔진을 제작하고 있죠. 그럼 그 문제에 대해서 지금 어떻게 이 기자재 생태계를 만들어갈 건지에 대한 분명히 논의는 비단 그냥 비즈니스 차원의 논의는 아닐 겁니다. 그런데 그 논의에 대한 테이블은 물론 열려 있다고 얘기는 하고 있지만 실제 액션은 없고 고려하지 않고 있습니다. 장기적으로 조선하고 몇 년까지 할지 모르겠습니다. 여기에는 긍정적으로 보시는 분들도 계시고 아닌 분도 계신데 긍정적이지 않다 하더라도 그때 또 기자재는 우리 거를 많이 공급을 해야 될 겁니다. 근데 그거에 대한 이 대책이 없다는 건 미래 관점에서 볼 때도 굉장히 지금 좀 문제가 있고 이 부분을 정부가 챙겨야 되는데 하지 않고 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중소조선사에 대한 문제가 있을 겁니다. 뭐 예를 들면 굉장히 많은 이렇게 통영이나 이런 데 가보시면 아실 거예요. 이제 많은 중소형 도산 특구 법정 관리 중입니다. 성동은 법정 관리 중에 STX 조선 같은 경우는 이제 법정 관리 자체는 졸업했는데 여전히 뭐 회생 작업 한참이고요. 뭐 모르겠습니다. 이거는 의견이 여럿이 이제 갈릴 것 같긴 한데 선수급 보증 RG라고 하죠. 그걸 발급해 주면 이제 회생할 수 있다고 주장하지만 뭐 이 설비 투자 문제도 있고 설비는 생산의 효율과 관련이 되고 또 하나의 문제는 자주 언급이 되지 않지만 숙련 부족이 또한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인력 유출 굉장히 많이 됐습니다. 우리 조선소에 지금 물량팀 노동자 많이 있었다고 얘기했습니다. 2013년부터 16년까지 물량팀 노동자 많았는데 그 사람들 다 어디서 왔는가를 생각해 보면요. 원래도 그 떠돌이처럼 돌아다니던 노동자들도 있지만 사실 한진이나 이런 성동이나 STX에서 해고 당하거나 본인 발로 나오신 분들 많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분들이 또 어떤 면에서 승려한 노동자들입니다. 그들이 많이 빠져있기 때문에 이 조선소들 또한 힘듭니다. 그러면 이러한 이제 이 중소조선소들을 어떻게 할지에 대한 거를 좀 저는 통폐합해서 총괄적으로 좀 관리해야 될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 개별 기업별에 뭐 채권단이 들어가거나 산업은행의 컨트롤을 지금 계속 하고 있죠. 그래서 뭐 예를 들면 또 그런 것들 맞죠. 산업은행은 참 잘못한 게 맞습니다. 성동조선 같은 경우에 삼성중공업에 위탁 경영을 시킨 적이 있고요. 대한조선 같은 경우 대우조선에 이제 위탁 경영을 맡겼습니다. 근데 뭐 특별한 성과를 못 나왔었고요. 이거 이제 어떻게 풀지? 다시 여기에 또 그러면 공적 자금을 추가할 거냐 개별 기업별로 아마 개별 기업별로 공적 자금 추가 투입은 어려울 겁니다. 그러면 이제 이거를 어떻게 시너지를 낼 수 있게 저는 뭐 좀 직접을 해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한 별 아이디어가 없고 좀 더 많은 고민을 해야 될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세 번째 아까 잠깐 말씀드렸지만 그러니까 배는 언제까지 한국에서 지을 수 있는지 솔직히 이제 조금 더 고민을 해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뭐 고부가 가치선은 저는 당분간은 계속 할 수 있는 거라고 보고 있는데 아까 이제 중소조선소 말씀드린 거랑 비슷한 거죠. 이번에 한진중공업의 필리핀에 지금 수비조선소가 있죠. 거기 법정 관리에 들어갔었죠. 그러니까 이게 비단 그냥 밖에다가 인건비가 싼 곳에 짓는다고 되는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인건비가 싼 곳에다가 조선소를 한국의 설계 엔지니어들이 지금 도면을 갖고 한국 기자재를 갖고 가다가 짓는다고 꼭 끝이 아닙니다. 거기서도 똑같이 숙련의 문제가 있었습니다. 지금 뭐 빅딜이 되든 안 되든 지금 조선소들이 지금 생산지 이제 직영 인원들 잘 뽑지 않잖아요. 지금 그 문제랑도 엉켜 있고 이 모기업의 혁신이라는 것들이 결국에는 이렇게 외부에다가 저희 오프쇼어링이라고 하는데 생산기지를 밖에다 지을 때도 결국에 그게 쟁점입니다. 그러면 이 구조조정의 과정이라는 것들은 그러면 언제까지 우리가 지을 수 있고 이 안에 기술이라는 것들을 어떻게 전수하면서 같이 접할 수 있을지를 고민을 해야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한 논의 물론 지금 없습니다. 그리고 뭐 저는 사실은 여기 나오신 분들은 업에 대해서 전문가들이 계시지만 저는 엔지니어가 사실 제 주 전공이기도 한데요. 엔지니어들의 그런 승련 어떻게 할 것인가. 지금 배우조선 저는 어렵다고 봅니다. 왜 어렵다고 보냐면 재무적으로는 괜찮다고 보지만
설계 인원들이 너무 많이 빠졌습니다. 엔지니어들이요. 그러니까 사원, 대리, 과장, 차장, 부장 정도가 아마 이제 엔지니어들의 이제 사무직으로 이제 사무기술직이라고 하는데 그 중에 지금 사원, 대리, 과장급의 절반 이상 나갔습니다. 사실. 그 중에 이제 그 인원들이 어디냐면 해양 플랜트 했던 인원들이 특히 많이 나갔는데요. 저는 그런 면에서 지금 설계 기술이 굉장히 부족하기 때문에 어렵다고 하여튼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 문제는 비단 뭐 대우조선이 경영 상황이 어렵기 때문에 임금을 반납했었기 때문에 또 뭐 성과상여급을 잘 주지 않았기 때문에 이것만으로 해석하기에 좀 여러 가지 복잡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이번에 현대중공업 전우가 부회장이 뭐 5,000명 규모의 판교 R&D 센터 세우겠다고 했어요. 판교가 사실 엔지니어들이 가장 좋아하는 남방 한계선인 겁니다. 네, 판교보다 남쪽이면 사실 가기 싫어하기 때문에 판교를 선호합니다. 네, 용인은 거의 마지노선쯤 되겠죠. 그러니까 뭐 똑같습니다. 뭐 SK 하이닉스에 가려는 엔지니어나 뭐 조선소에 가려는 엔지니어는 성향은 비슷합니다. 그냥 조선소에 가니까 이제 조선소에 가까운 것 뿐이지 대부분 수도권을 원합니다. 사실 삼성중공업 머리가 좋아서 엔지니어링 센터를 판교에다 미리 지은 적이 있죠. 대우조선해양 마곡에다 지으려고 했었고 뭐 현대중공업 지금도 상암에 지금 엔지니어 동이 있습니다. 그런 방식으로 이제 구상의 기능이라고 하죠. 저희가 R&D나 설계를 보통 구상 단계라고 합니다. 이제 생산을 직접 작업하기 전에 이제 미리 단계 구상하는 단계라고 볼 수 있는데 그건 수도권으로 가고 실제로 짓는 거는 이제 지방으로 분리되는 게 지금 제조업 추세긴 합니다. 예. 근데 이게 꼭 그렇다고 그렇게 가야만 하냐 그건 아니에요. 업의 특징에 따라 다른데 문제는 이 현장하고 결합된 이 설계 인원들에게 뭔가 메리트가 없으면 이게 잘 안 된다는 겁니다. 현장으로 가라는 말을 어쨌든 싫어하는데 뭐 그들의 마음을 어떤 맛으로 돌릴까 뭐 선배들이 술을 잘 사준다고 옛날에 붙은 거 분명히 맞고 그 다음에 집값도 싸고 그러니까 붙들었던 것도 맞는데 대신 그러니까 결혼을 못합니다. 예. 그래서 어쨌든 올라갑니다. 그런 문제가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그런 이 친구들 엔지니어들도 어쨌든 숙련을 해야 되고 현장과 결합해서 뭔가를 만들어야 됩니다. 그러면 이들을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한 얘기 사실 단위 사업장은 이렇게 대표가 설계동을 서울에다 지을게, 연구동을 서울에다 지을게 이런 방식으로 말할 수 있는데 이게 과연 이제 정부 관점에서 되느냐 이런 질문들이 있고요. 정부에서 뭐 과학기술 전문 인력도 양성한다는 계획을 뭐 과기정통부도 내고 하는데 결국에 거기서도 쟁점은 지방은 이게 뭐가 안 됩니다. 이제. 지방에 뭐가 안 되고 이게 어쨌든 안 내려가고 어쨌든 조선소는 지금 3대 조선소는 울산과 거제에 있습니다. 그럼 이 문제에 대해서는 결국에 정부가 좀 풀어야 된다는 생각이 있고 뭐 이 도시 단위에서 대응되는 문제인지도 모르겠어요. 거제시와 울산시가 대응할 수 있는 문제를 저는 넘어간다고 봅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좀 문제를 풀어주는 게 결국에 지금 뭐 기업 결합 심사가 어떻게 되든 장기적으로 엔지니어 수급 없이 특히 현장과 계속 예를 들면 그런 겁니다. 전화로 소통하는 거하고 그 다음에 ERP라고 해서 저희 전산망으로 소통하는 거하고 직접 가서 보는 게 굉장한 차이가 있는 거거든요. 특히나 조선은 가서 봐야 됩니다. 이게 3D로 모델링 한다고 볼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럼 어쨌든 가야 되는데 이 산업을 자주 가야 되기 때문에 사양 산업으로 만들 건지 젊은 엔지니어들한테 아니면 이렇게 가는 것 자체가 굉장한 도전이 되고 여기서 생활하고 일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도전이 되게끔 인프라를 만들어주는 건 전 정부의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조선업 자체가 한진중공업의 전신인 대한조선공사는 모르겠지만 이 현대중공업과 대우조선의 옥포조선소 지을 때부터는 하여튼 나라가 끌고 간 겁니다. 이제 수출 드라이브를 하겠다고 끌고 간 거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뭔가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지금 과정에서 어쨌든 논의는 누락돼 있습니다.